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169차 기술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생애계획 통찰 실천이라는 이런 관점 입장에서 지금 여태까지 해보고 있던 웨비나의 주제와는 좀 다르게 자기를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어떤 우리 4, 50년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우리 이 분야에 있어서의 세계적인 그 전문가이신 우리 김웅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웅태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생애 계획, 통찰과 실천으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실, 어,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아마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그리고 아마 임종하기 직전까지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음, 여러 차원에서 음,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또 계획에 이제 매진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오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 계획이라는 타이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게 돼서 굉장히 이제 반갑고 또 유용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감도 사실 살짝 있긴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삶을 계획한다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꼭지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삶을 계획한다는 것, 그다음에 왜 삶을 계획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 또는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인간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인간 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틀이 있으면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간단하게 정리한 것도 좀 같이 공유하고 또 기존에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생애 계획, 뭐 생애 설계, 라이프 디자인, 뭐 사회 적응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운영되던 교육들은 아마 연간 10,000명 이상의 직장인들이 아마 과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네 꼭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주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 시작할 게 이제 생애계획 의미와 가치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어,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생애계획이 사실은 특정 계층에서만 필요한 거 아니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초등학생이 됐든 청년이 됐든 뭐 사실은 이제 인생 완전 후반기에 이렇게 진입하신 분들이 됐든 다 필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특히 이제 요즘 시대에 50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뭐 정년 퇴직도 얼마 안 남았고 퇴직 후 살아갈 날은 굉장히 길어졌고 그러니 삶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라는 일종의 이제 강박관념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의 암묵적 강요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50대 이상 특히 정년 전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약간 왜곡된 부분도 있고 너무 치우친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삶을 계획한다라는 것 이전에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제 관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여기 제가 교재에 적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기를 가능한 한 많이 통제할 수 있기를 아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노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삶은 각 개인이 사전에 계획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고 또 사실은
각각 이제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있든 관계없이 젊은 시기든 아니면 이제 후반기 인생 후반기에 있든 상관없이 어, 삶의 어떤 발달 단계와 무관하게 그때 그 자신이 처한 맥락 또는 상황이라고 보통 표현도 하는데요. 상황과 우연에 의해서 점철이 되더라는 거죠. 또 사실 젊었을 때든 나이가 들어서든 간에 삶을 계획하고 계획들을 열심히 실천을 해서 목적한 곳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간에 상관없이 뒤돌아봤을 때 내 삶이 균형을 이루고 있나? 내가 나의 삶이나 삶의 방식에 만족하는가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은 그러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젊었을 때든 나이가 들어서든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의문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이런 의문에서 시작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한 20년 정도 기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생애 계획이란 그러니까 라이프 디자인, 라이프 플래닝 뭐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가 됐든 이런 영역에서 또는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해왔는데요. 지금 이제 생애 계획을 접할 때 많은 분들이 뭐 지금까지 없었는데 없어도 잘 사는데 굳이 생애 계획이 필요할까? 뭐 지금껏 잘 살아왔는데 별 문제 없을 것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리고 근래에는 노후 준비와 관련돼 가지고 노후 자금이나 건강 관리를 위한 정보나 기법 말고 다른 것도 있나? 라고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의문들을 다 들으면서 제가 또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다시 되돌려 드리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삶을 아무리 정교하게 계획한다고 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염려들이 있죠. 뭐 소위 3대 영역, 3대 염려, 12대 염려 표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은 이런 염려들이 자동적으로 해소되거나 이런 몇 대 영역에 대한 계획을 하고 실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만족한 삶이라든지 또는 행복한 삶에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족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만족이다라고 하는 건 계획 단계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하되, 그러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노력은 하되, 실제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 살아본 다음에나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삶을 계획한다는 일종의 이제 노력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또는 간과하고 있던 어떤 본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와 또 그런 것들을 좀 더 같이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이 강좌를 만들었고 또 사실 관련된 프로그램도 앞에서 이제 사전에 운영 좀 해봤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생애 계획이 갖고 있는 의미나 가치,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라이프 플랜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일반 보통 명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청사진,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쓰는 블루프린트, 또는 도시의 지도 이런 의미로서 많이 이렇게 와 닿습니다. 만약에 삶을 계획하는 것이 이제 이 플랜 앞에 라이프를 붙여서 라이프 플랜이 청사진이나 도시의 지도와 같은 의미를 따른다 그러면은 인간이 사전에 설정한 또는 설정된 목표에 도달한다라는 의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의미를 쫓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치 인간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또는 통제할 수 있다라는 아주 굉장히 황홀한 착각을 갖게끔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실 상당히 많은 문제점도 만들어지고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프로그램들, 특히 이제 퇴직 앞둔 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관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의 효과성들이 기대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있긴 합니다. 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자면, 활동들의 프로그램, 활동을 모아둔 것이다. 프로그램 오브 액션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러한 관점이 계획이란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이는데, 이런 의미를 따라간다면은 사람들이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수단 모두를 선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단과 목표를 선택했지만 달성될지 안 될지 나중 문제인 거고요, 사실. 그리고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에 따라서 생애 계획이 그 방식이라든지 생애 계획의 차원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달라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청사진이나 도시의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싫어하고 우리가 자신의 삶을 가능한 한 주관하고자 하는 노력 모두를 잘 정리하는 것, 구조화시켜 놓은 게 생애 계획 또는 라이프 플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일상적인 계획이 됐든 삶의 계획이 됐든 관계없이 목표 내지는 목적에 따라서 단계들이 이제 설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또는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조화시키는 노력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것은 목표와 수단의 결정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 계획 같은 일반적인 계획과 생애 계획은 완전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획 같은 경우는 계획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질 때는 처음에 목표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죠. 뭐 건축 계획이라든지 개발 계획, 경제 계획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근데 산다는 것,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이거나 또는 궁극적인 과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 수립의 대상, 즉 계획 수립의 최우선 목표나 가치가 될 수 없다라는 근본적인 한계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삶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들 있죠. 밑에 예를 제가 적었습니다만 결혼 상대를 만날 때, 직업 생활에서 만족할 때, 뭐 결혼 50주년에서 가족 축하를 받을 때 이런 사건들은 처음부터 계획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 결혼할 때 나는 금혼식 때 온 가족이 축하를 받을 거야라는 것을 결혼식 하는 결혼 언제 몇 월 며칠 결혼할 거야. 누구와 결혼할 거야. 결혼한 다음에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 거야라는 계획은 세울 수 있을지라도 금혼식에서 가족들의 축하를 받을 거야라는 것은 계획할 수조차 없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직장에서 퇴직할 때 역시 축하를 받을 때 또는 좌절감을 가지고 퇴직하던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대상이 아니라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뒤돌아보고 나서 만족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계획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계획과 너무나 다른 부분이 많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진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우리가 계획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만 더 커지더라는 거죠. 삶을 계획할 때 아무리 잘 계획해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과 실제 삶 사이에서 존재하는 간극인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무엇을 할지, 무엇 할 것인가에 대한 일련의 행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따르는 거죠. 구조화시키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할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고, 굳이 목적성 내지는 대상성을 갖다 정의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거나 어떤 존재가 되거나 어떠한 성품을 갖는 존재, 그런 사람으로 살길 바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계획 그리고 생애 계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벌이 되는 것하고 재벌로 사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무엇을 하는 것, 무엇을 이루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우리가 그 상태로 사는 것, 그러니까 becoming하고 being하고의 그 차이를 구분을 안 한다라는 이런 미묘한 차이가 또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삶의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도구를 만들거나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생애 계획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열망하는 삶, 즉 만족한 삶이나 행복한 삶 또는 어떤 유형의 존재가 되는 것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애 계획을 계속 수립을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을까? 또 그런 필요가 있다면 무엇을 추구해야 될 거에 대한 좀 더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뭘 하기로 결정했든 현재 시점에서의 결정은 아주 먼 미래가 되든 짧은 미래가 되든 미래 시점에서 느끼게 될 만족과 당연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무엇이었든 모든 사람들, 모든 개개인은 자신이 선택한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존재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과 포기라고 하지만 저는 선택과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선택의 순서와 경중을 정한다. 이걸 삶을 구조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구조 과정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제 느낌으로는 20, 30%만 커버해줘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 세밀하다라고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거는 계획을 함으로써 사전에 대비도 해보고 준비도 해보고 또 그 이후에 매진하기도 하지만 미래 시점에서 내가 어떠한 만족을 느낄 것이냐가 결국 관건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게 우리가 삶을 계획하면서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스스로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어떤 본성,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죠. 그리고 그런 태도가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행위를 하게끔 만들었고, 결국 이러한 본성과 태도가 계획의 실천과 또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의 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논의할 때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고 있는 인생의 몇 대 염려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대비를 넘어서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그리고 누가 그걸 추구하는 주체이냐, 그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능력들을 갖추어야 되느냐가 사실은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되는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길든 짧든 크든 작든 뭐 여러 번의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 또는 실천함으로써 무엇을 추구하셨는지 또는 앞으로 삶을 계획하시려고 한다면 무엇을 추구하시려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염려를 해소시키는 것을 핵심 가치 또는 염려 해소에 초점을 두실 건지 자신의 행복을 좀 더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인지 최소한 대비되는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는 초점을 두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염려를 해소하면 행복이 증진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왜 착각이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맛있는 식당,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탁월한 식당을 갔습니다. 그럼 만족감이 막 올라가죠.
그런데 밥 먹다 보니까 식탁 밑으로 바퀴벌레가 한 마리 지나가. 그럼 불만족감이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족감과 불만족감에 기여하는 요소는 완전히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만족을 추구하는 노력과 불만족을 이렇게 제거하려는 노력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염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그 염려에 기여하는 요인, 행복을 증진하려는 노력과 행복이 증진하는 요소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우리가 그 초점이 서로 다르다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행복 많이 들어보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이제 표현인데 행복이 뭔데?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이걸 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삶을 계획함에 있어서 저는 일단은 염려 해소에 초점을 두시기보다는 행복 증진, 자신의 행복을 조금 더 증진시키는 쪽에 초점을 두고 행복의 증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삶을 계획하는 게 100번, 1000번 낫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 추구하는 차원이 달라지게 되면 이제 삶을 계획하는 수준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행복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느껴지거나 이해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염려 해소와 행복 증진, 이건 극단적인 이제 나눔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나눠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자신의 삶을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이제 나누어 보면은 저는 네 가지 영역으로 네 가지 차원 또는 네 가지 수준으로 나누지만 어떤 분은 뭐 10가지 수준으로 나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편리상 제가 네 가지로 나눠 보는데 일상적인 삶에서의 계획 수준, 이제 계획을 만드는 그런 수준에서부터 장기적인 구조와 그다음에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준, 그리고 전생에 걸쳐 모든 자원을 망라하는 계획. 크게 캐터고리 내지는 레벨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한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조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생애를 플래닝하는 아마 제 추측으로는 99%는 아마 레벨 2 수준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 필요한 분이 또 있거든요. 모든 수준에 따라서 사람들의 필요가 다 존재하는데 적어도 중장년 수준, 연령으로 보면 40대 중반 이후가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삶의 어떤 그 여정을 놓고 봤을 때 최소한 레벨 3나 레벨 4 정도 수준의 삶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 레벨 4에 맞춰 가지고 삶을 계획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요소들이 레벨 4 라이프 플랜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요인은 레벨 4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차원에서 다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실증 사례와 연구를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됐고요. 자, 이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행복은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자면은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100번 되새기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고 100번을 외치고 생각을 하면 행복이 조금 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어떤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침에 깨자마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를 100번 외치고 아침 일과를 시작해라. 행복, 좀 더 행복해질까요? 어, 결론은 전혀 무관하다입니다. 사실 행복에 대한 연구가 오래 지속된 건 아니고 기껏해야 한 40여 년 전부터 행복에 대한 연구가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다음에 연령별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3, 4천 편 정도의 세계적인 연구 자료들이 있긴 한데요.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 두 번째 줄에 답이 있습니다. 행복은 생각이 아니라 감정의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번 외치고 외워도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객관적 삶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굉장히 건강하다, 뭐 부가 있다, 권력이 있다, 명예가 있다, 이런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서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게 역시 인종, 민족, 국가, 그다음에 시대, 연령별로 이 조건들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행복이라고 하는 건 감정의 경험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떠한 요소들이냐? 행복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어떤 요소로 분해한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는 있겠지만은 어, 많은 연구들과 또 제가 봤던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신의 삶에서 현재 만족하는 정도, 현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과거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족하는 정도, 그 다음에 일상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 경험과 부정적인 정서 경험, 크게 이 세 영역이 합쳐진 정도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의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의 만족은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삶 전반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인데 이렇다 보면은 우리가 크게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편치 않은 삶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삶을 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엄청난 부를 쌓았다고 해서 그 부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분도 있고 각기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합이 어떤 객관적인 요소들의 총합이 행복과 비례한다는 얘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거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삶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에 대한 개인적인 중요도,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치의 어떤 그 측정이라든지 평균치적인 관점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사회 같은 경우 우리가 경제적 풍요 수준에 비해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이제 조사도 있고 또 우리 문화가 사실은 이해는 제 나름대로 추측하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진짜 황무지에서 출발한 국가이고 그런 국민들이고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존이 상당히 그 최고의 가치였던 거예요. 전쟁 이후에 그 생존만이 유일한 그 절대 가치였던 시절이 30년, 40년 내려오다 보니까 경제적이든 또는 권력이든 명예가 됐든 객관적 지표에 과몰입하는 현상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죠. 간혹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여러 조건들 다 이제 접어두고 단적으로 내가 1년에 수입이 얼마가 되면은 또는 내가 얼마만한 재산을 모으면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조사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나라 평균치 수입 있죠. 그 모든 근로자들 또는 정확하게는 모든 가구의 평균 수입의 약 70% 밑으로 떨어지는 분들, 그러니까 소득 수준 1분위와 2분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가족이라면 수입의 증가와 행복의 증가가 일정 비례를 합니다. 그러나 3분위 계층 이상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수입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와는 무관하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과 같이 경제적 수준에 있는 분들이라면 저개발 국가에 비해서는 더 이상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지 않아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길도 많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역사성으로 봤을 때 우리 문화가 무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부에 대한 열망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동시에 갖게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삶을 계획하는 이유 그리고 삶을 계획함으로써 추구하는 가치가
단순하게 염려 해소가 아니라 행복 추구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 한 가지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한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우리가 행동을 보지 말고 동기가 뭔지를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일에 대한 동기가 있으면은 특히 동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행동으로 이어져서 결과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아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기의 수준이 높다 낮다만 놓고 본다 그러면 너무나 치우친 생각인데 사실은 외적 동기 수준이냐 아니면 중간 동기, 그러니까 외적과 내적 동기의 중간 수준이냐 아니면 내적 동기에 가깝냐에 따라서 구분이 될 필요가 좀 있고요. 그걸 떠나서 동기가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동기가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개인의 특질이 반드시 필터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어떤 동기에서 출발을 했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질은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런 특질의 어느 한 가지가 주되게 작동될 수도 있고 이런 특질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들이 필터링 역할을 해줘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특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굉장히 낯선 용어, 이건 이제 제가 조한 거라서 그렇게 많이 알려진 용어는 아닙니다. 주제성이라고 하는데요. 어, 주제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 있죠. 주재자, 주관자. 그래서 전적으로 주관하는 역할, 또 그런 역할을 가진 분들을 이제 우리가 주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 비슷한 의미로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고자 하는 태도와 능력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주제성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주제성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우리가 살면서 사회적 역할이 대부분 커리어 개발이기 때문에 자신의 커리어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는 역량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커리어 속에서 직무와 과업이 주어지기 때문에 직무 또는 맥락 수행 역량이 이제 하위적으로 또 필요하게 됩니다.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어떠한 가치 체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구를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둘 있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은 뛰어난 엔지니어로 성장을 하고 한 사람은 어, 뛰어난 뭐라 그럴까 금고털이 범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역량이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저를 설명할 때 저는 교수자이다, 저는 상담가이다, 뭐 저는 아버지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나타내 주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 중에서 나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라는 게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데 어,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건 뭐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자 방향성.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있어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특성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이 또 개인이 갖고 있는 특질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타고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성격인 거죠. 그래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행동을 하거나 사고를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게 편하다 또는 편하게 이끌어주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 특질들이 동기에서 그냥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필터에 의해서 행동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분의 행동을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동기가 뭐야? 왜 그런데? 도대체 뭘 바라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도 사실은 그분이 어떠한 특질을 갖고 있는 이 필터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해하기가 더 쉬워질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혼자서 이렇게 자기 어떤 동기에서부터 필터링을 개인 특질이라는 필터링을 거쳐서 행동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환경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환경과 개인의 어떤 전반적인 특질과 개인의 행동이 항상 이 삼자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 맥락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행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은 이제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제가 했던 아주 쉬운 질문, 그러니까 평이한 질문입니다만은 몇 살까지 살아 계실 것 같으세요? 또는 몇 살쯤 죽을 것 같으세요? 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수명은 몇 살까지일 것 같습니까? 전부 화면을 닫아 놓으셔가지고 제가 얼굴을 볼 수 없지만은, 많은 분들이 평균 수명까지는 살겠지요. 이렇게 50%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즘 뭐 장례식장 가보니까 90세 전후가 되니까 평균 수명보다 조금 더 많이 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 논쟁을 이렇게 이어가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을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올해 62세입니다. 이제 63세 되겠네요. 예, 곧 저희가 생각하는 제 수명, 확률적인 수명은 120세에서 122세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60년 정도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 추정 평균 수명이 벌써 90세 육박했죠. 남녀 평균 해가지고요. 89세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최빈 사망 연령이 92세를 넘어가고 있고요. 그 얘기는 현재 60세 이상이신 분이라고 하면은 확률적으로 45년 정도의 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는 의술의 발달이라든지 과학기술의 발달, 그다음에 사회적 보장장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한 건데요. 이게 변화한다라고 가정하면은 단순히 기대치로서가 아니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 120세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현재 60세이신 분이 내가 80세 정도면 죽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내가 120세까지 살아야 돼. 아주 확률이 높아 그러면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감이 막 생길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강박관념보다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 풍요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을 느끼느냐,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환경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기대, 내 특질을 바탕으로 내 삶에 대한 기대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 그림을 아주 단순한 어떤 특정 행동에 연결을 시킬 수도 있지만 삶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갖다가 그릴 때도 이 메커니즘이 그대로 작동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살다 보면은 삶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는 전환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전환 과정이 앞으로도 최소 수십 번이 남아있다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매 전환 과정들을 즐겁게 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뭐랄까 염려를 해소하는 노력과 행복을 추구하는 노력 간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난 건 아니지만 어차피 이제 태어난 이후에 현재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에 충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결국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어쩔 수 없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 생존과 번식이라는 걸 위해서 우리는 염려를 해소시키고 염려를 제거하는 노력을 이 노력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행복을 증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요? 답이 간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한 도구이자 삶을 구성하는 실제 구성 요소로서 생애 계획이 이제 작동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 박사님 이런 잠깐요. 예, 한 학기를 강의를 하셔야 될 부분을 지금 우리 40분 내에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우리 10분 내에 지금 40분이 지났으니까 10분 내에 좀 하시고 뭐 한 10분 정도는 Q&A를 잠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년 2월 달에 이제 최종본이 완성이 돼가지고 파일럿 테스트, 그다음 필드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건 이겁니다. 나다운 삶, 나다운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나다운 삶을 추구하는 그런 노력을 하자. 그러니까 어떤 존재로 살기를 기대하는지 등에 대한 삶의 지향을 구체화하자.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이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눈에 보이는 것만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각자가 가지고 계신 시간, 재능, 기회, 재정, 건강, 그다음에 관계,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하고자 할 때 소비하는 방식이 결국 이제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인데 그런 것들이 먼저 결정되고 나면 염려할 게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화시켜서 행복을 추구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자신의 주관적 평가에 따른 거고요. 표준적이거나 객관적 지표에 도달하는 건 굉장히 불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자신다운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가 휴먼 에이전시, 그러니까 만족한 삶, 긍정적인 정서, 부정적 정서라고 말씀드렸던 이 휴먼 에이전시를 증가시키는 방향. 그 다음에 세 가지 기본 동기가 더욱더 강화되고 충족되는 방향. 그리고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재확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 요 세 가지가 축이 됐을 때 사람들이 삶에서의 만족하는 정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또 미래에 우리가 닥칠 사건들, 예측한 사건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도 있죠. 그런데 예측한 사건들은 대처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쉬운데 그러니까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에 대처하는 능력까지 이걸 저희가 이제 적응성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어댑티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나다운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요 주제성, 자기결정성, 정체성의 세 가지 축 위에 미래에 예측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모든 사건들에 대처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주고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 궁극적으로 이제 임종식에 다다라서 되돌아봤을 때 만족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게끔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요 말씀드린 요 개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의 한 줄 소감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거 말고도 한 100가지가 넘지만 그냥 대충 몇 가지만 정리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그다음에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도 굉장히 매우 유익함과 다소 유익함, 이제 4.5점이 다 섞여 져 있죠. 그다음에 실제 워크숍에서 얻거나 도움이 된 지식과 정보 뭐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프로그램을 통하면 어떤 교육 과정을 받으면 뭐가 달라졌냐를 우리가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주제성, 자기결정성, 정체성인데 그나마 빠르게 어떤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주제성입니다. 그래서 주제성을 측정할 때는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 전, 그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 그다음에 과정 종료 후 3주 후에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변화돼서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인데 이게 뛰어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간혹 계세요. 프로그램 특성상 인지적인 사고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나 관리, 연구직 이런 분들에게 훨씬 이 프로그램이 잘 적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경우에 이제 직급도 예를 들어 과장 직급, 대기업 기준으로 과장에서부터 전무 수준까지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사후 측정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일단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그냥 너무 압축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제가 말씀을 잘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어, 제가 잠깐, 아까 그 소감 있잖아요. 예, 소감을 한 줄 한 줄씩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 넘어가면 모르니까 예, 소감을 한 줄 한 줄씩 읽어보시면서 피드백이 이런 생애 계획을 했었을 때 이게 좀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줄 한 줄씩 직접 읽어보시면은 전부 다 가슴에 와닿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한 줄 소감을 좀 예. 크게 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야 하는 목표 내지는 개인적 과제가 미흡했다라는 걸 성찰하게 됐다.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계획이 현실에서의 실천과 깊게 연계되어 있음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행복이란 보물은 무엇이고 행복을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야 하는 목표 또는 과제가 미흡했던 이 앞에 성 내용이고 나의 인생을 위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렙니다. 퇴직 후 생애 계획에 대한 현실 점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들의 배분과 소비로 만들어지는 재미난 삶, 행복한 여정 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 방식에서 재정과 건강을 작성하면서 미래를 행복하게 그려보았고 생각보다 행복한 미래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삶의 균형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0세 더 나가서 140세까지도 계획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현실 점검과 생애 계획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소감이 예, 있습니다. 예. 이 전부들 저도 가슴에 와닿는 얘기고 제가 앞으로 하고 싶었었던 이런 부분도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저는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오늘 굉장히 사실은 가슴 뛰는 얘기였었어요. 결국은 우리들이 기술이고 뭐고 하는 게 결국 우리 행복해지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우선 질문 한두 분 그냥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 한번 해주실까요? 저기 우리 김재우 사무총장님네. 예, 대부분의 그 생애 설계나 또 어, 어떤 그런 미래 설정에 있어서 통상적인 자기계발서의 오류를 좀 많이 좀 수정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받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이지 않은 생애 설계, 자기 그 설계에 대한 접근 방법이 꽤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 소개, 참여 방법, 이거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음, 근데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현재 어,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정부에서 의무화 정년 앞두고 이제 프로그램 의무적으로 돌려라 하고 이제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들의 현직 본부장 컨설턴트들이 다수 참여를 했었어요. 물론 제 제자들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느끼는 공통점들 프로그램 돌려도 결국은 효과는 안 나더라.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갈 거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99%의 동일 프로그램들을 여러 회사가 나눠서 하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프로그램 개발자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실제 뭐죠 운영하는 사람들은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깊게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제일 안타깝게 아까 사전에 이제 우리 정구철 선생님, 그러니까 회장님하고 같이 잠깐 말씀 나누는 가운데 제가 했던 얘기가 1970년대 중반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싱크로 99% 프로그램들이 대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복사해 갖고 와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 이제 안타깝죠. 왜냐하면 일본이라고 하는 문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문화가 다르고 1970년대하고 2020년대가 다른데 개발자, 연구자가 이 노력을 안 해요. 생애 계획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행복이란 어떤 건지, 이게 서로 다른 영역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나
실증 사례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이걸 통합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요 시작이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한국에서는 제가 처음일 거예요. 99년, 2000년에 생애기획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는 저도 사실은 일본 프로그램을 거의 복제하다시피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3-4년 하다 보니까 '이걸로는 안 된다. 우리 문화가 다른데.' 해 가지고 그다음부터 인제 꾸준히 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인제 최종본이 인제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진 게 작년이었고요. 음 사실은 제가 인제 이게 전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 개인적으로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아주 친한 분은 제가 해 드려요. 그러니까 유료 무료를 떠나 가지고. 그리고 기업 강의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요청하시면은, 그러니까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몇몇 기업에는 제가 인제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런 개념으로 운영해라." 하고 자문을 해 줘서 실제 그 프로그램이 반영된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네노라는 기업도 제 개념을 받아들여서 실제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인제 굳이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필요하시다 그러면 뭐 그냥 제 연락처 있으니까 거기다 연락을 주시면 개인 상담이 되었든, 이게 인제 뭐 지금 이제 유료 상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료 상담이든 아니면 기업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든 이미 세팅된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저와 제 동료들과 같이 함께 서비스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 획일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마다 달라지고 한 기업이더라도 계층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계속 튜닝해서 이제 들어가서 제가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예, 거기 김웅태 박사님은 저하고 좀 빨리 한번 만나서 이 얘기를 네. 한번 좀 나눴으면 좋을 게, 제가 지금 우리 박주철 회장님하고 지금 상반기에 50만 우리 신중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생애 계획에 대한 얘기를 지금 기획안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제가 좀 긴급하게 면담 요청을 합니다. 제가 어머니가 여기 네, 알겠습니다. 보도해야 되는 타임에 좀 오시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우 교수님, 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은퇴한 지 한 7년, 뭐, 7, 8년 되다 보니까, 이제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 아까 그 일본 얘기해 주셨는데, 80년대, 90년대, 저보다도 한 너다섯 살 위인 분이 일본에 배우 증권에 계시던 분이 이제 그 유튜브로 많이 강연을 하셨어요. 거기서 들은 것 중에 이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한 10명 넘게 있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는 마지막 죽기 전 3년 내지 10년, 운이 좋으면 3년, 운이 나쁘면 10년 동안 방 밖에도 못 나가고 무지무지한 가난과 무지무지한 외로움과 이런 가운데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하신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머님을 몇 년 전에 이제 하늘나라 모셔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죽는 날까지 자기 화장실 변기물을 내릴 수 있으면은 행운아 중에 행운하다. 저는 사실 부모님 세대가 20년대, 30년대 세대이기 때문에 그걸 경험을 했는데 진짜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여기 계신 분들 지금 기술독립군 정구철 회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도 지금 시니어 과학기술인 협회의 그 과제로 해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국회에서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초저출산, 초고령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찍 죽더라도 건강하게 살다 죽어야지 자기 번 돈에 정말 굉장한 양을 죽기 직전 10년 동안에 다 쓰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병원비로. 제가 아는 부자들 중에. 그래서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고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되겠지만 여기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고 계시고요. 저는 사실 종교로 이게 어느 정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종교를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가운데 정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주제 이렇게 해주신 거 정구철 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만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김웅태 사장님 아주 큰 발전 기원합니다. 예, 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정 다른 교수님 질문, 감사합니다. 예,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을 수 있겠네요, 시간적으로. 이게 전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지금 제가 하고 있으니까 방 밖에를 못 나가는 부분이 벌써 6개월째 됐는데 제가 애정을 가지고 사랑받은 걸 지금 막 해놓고 있으니까 저도 행복해요. 지금 아까 그 얘기한 부분에.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 입장에서 좀 아까 다르게 가슴으로 느꼈고, 아,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죽기 3일 전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결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 기술 독립군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도 제가 만들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 김웅태 박사님 긴급하게 제가 하여튼 미팅을 요청드리면 맛있는 점심 제가 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계기로 해서 작년까지 이제 이 부분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웅태 박사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주 오랜만에 배웠는데 코수염이 너무 멋있어서 경륜과 아우라가 오늘 아주 잘 어울리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김웅태 박사님과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